어머님, 약이요, 약. 아, 진짜 매일 이래야 해요? 아들도 안 챙기는 거 제가 매일 챙겨드리잖아요. 그냥 좀 드세요. 어머니, 며느리가 약봉지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먹으려고 했습니다. 매일 먹던 약이니까. 그런데 그날 손자가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할머니 안 돼. 그 약 먹으면 죽어.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 죽으면 건물 다 우리 거라고 엄마가 아빠한테 그랬어. 야, 지금 뭔 소리야? 며느리가 손자 입을 막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이었습니다. 아들 사업 8억 빚, 제가 건물 담보로 막아줬습니다. 손자 유학비 3억, 묻지도 않고 보내줬습니다. 늙어서 아프면 다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제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오늘 중으로 정리해 주세요. 며느리 앞으로 된 증여, 서류 전부 파기요. 어머니, 어머니 잠깐만요. 제 말 좀. 100억이 그렇게 급했어? 내가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리겠어? 10분이었습니다. 100억 건물 증여 계획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10분 만에 100억 날린 며느리. 근데 진짜 지옥은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오늘은 75 할머니가 손자 덕분에 며느리 손에서 목숨을 건진 이야기예요. 내 가족이 나를 죽이려 했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 미영이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쟁반에 물컵과 건강보조제를 올려서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약 드셔야죠. 깜빡하시면 안 돼요. 미영이는 늘 그랬듯이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1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챙겨주던 건강보조제였습니다. 저는 고마운 마음에 약을 집어들었죠. 그래, 고맙다. 우리 미영이는 효녀가 따로 없어. 제가 약을 입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손자 시우 방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14살 시우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그거 먹으면 안 돼. 할머니, 그거 먹으면 죽어. 시우가 제 손을 세게 쳤습니다. 약이 바닥에 떨어져 뒹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시우를 바라봤습니다. 시우야, 이게 무슨 소리냐? 왜 이래? 시우는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죽으면 건물 다 우리 거라고. 엄마가 아빠한테 그랬어. 빨리 죽어야 된다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미영이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아, 박시우. 미영이가 시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시우 입을 막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이 자식이 미쳤어. 어디서 거짓말이야.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시우가 거짓말할 아이가 아니에요. 미영이의 당황한 눈빛, 떨리는 목소리, 시우를 막으려는 다급함. 그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미영아. 제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미영이가 동작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시우가 잘못 들은 거예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미영이가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아버렸어요. 15년간 친딸처럼 아꼈던 그 여자의 진짜 얼굴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50년 지기 친구 말순이 아들 강민수 변호사 번호를 눌렀어요. 민수야, 나다. 급한 일이야. 지금 바로 와라. 미영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정말 오해예요. 오해? 내가 바보로 보여? 저는 미영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요즘 들어 왜 자꾸 어지럽고
기억이 가물가물한지 이제야 알겠다. 네가 약에 뭘 탔지? 미영이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1시간 후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바로 지시했어요. 며느리 앞으로 된 증여 서류 전부 파기해라. 오늘 안으로. 민수가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어요. 100억짜리 상가 건물 증여 계획이 10분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미영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100억이 그렇게 급했어? 내가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리겠어? 미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울음 섞인 얼굴이었지만 그 눈 속에 억울함보다 분노가 더 짙게 서려 있었어요. 저는 그 눈빛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정우가 회사에서 급히 돌아온 거예요. 엄마, 무슨 일이야? 미영이가 전화해서 큰일 났다고. 정우가 바닥에 앉아 우는 미영이와 서류를 든 민수를 번갈아 봤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 마누라한테 물어봐. 내 건강보조제에 뭘 탔는지. 정우 얼굴이 굳어졌어요. 미영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눈빛 교환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정우도 무언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장 좌판에서 콩나물 팔던 시절. 새벽 4시에 일어나 트럭에서 짐 내리고 하루 종일 서서 장사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발이 퉁퉁 부어 있었죠. 그렇게 피땀 흘려번 돈으로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 건물을 빼앗으려고 내 목숨을 노렸어요. 15년 동안 친딸처럼 아꼈건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샜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영이가 거실로 나온 저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시우가 정말 잘못 들은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세요? 정우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미영이 말이 맞을 거야. 애가 오해한 거야. 어린애 말 한마디에 15년 정을 끊을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우를 바라봤습니다. 시우가 방문 틈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거짓말 안 했어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남편 사진 한 장. 30년을 살았던 집인데 챙길 게 이것뿐이었어요. 정우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려고 그래? 설마 집을 나가겠다는 거야? 저는 가방 지퍼를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은 집에서 내가 나가야 할 판이니 너희들 편하게 살아라. 미영이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겉으로는 말리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잘못했으면 빌게요. 까지 마세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 진심은 없었어요. 오히려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한번 보고 가방을 들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우가 자기 가방을 메고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나도 같이 갈래요. 여기 싫어요. 미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야, 박시우. 당장 들어와. 지금 미쳤어? 시우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놓지 않았어요. 싫어요. 나 할머니랑 갈 거예요. 저는 손자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밖으로 나서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장대비였어요. 저는 우산도 없이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그때 시우가 가방에서 접이식 우산을 꺼내 제 머리 위에 받쳐줬어요. 시우 자신은 비를 맞으면서요. 할머니, 우산 써요. 할머니 감기 걸리면 안 돼요. 75년 인생에서 그렇게 따뜻한 우산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손자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아파트 창문에서 미영이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 분노와 계산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 곁에 이 아이가 있으니까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겨우 앉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어요. 시우가 작은 우산으로 저를 가리고 있었지만 이미 우리 둘 다 흠뻑 젖은 뒤였습니다. 저는 손자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말했어요. 시우야, 넌 왜 따라 나왔어? 엄마 아빠한테 가 있지. 시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할머니가 가면 나도 가는 거예요. 나 저 집에서 안 살래요. 14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시우를 끌어안았어요. 비에 젖은 아이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차가웠어요. 이 아이를 이렇게 고생시키면 안 되는데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50년 지기 친구 말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말순이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말순아, 나야. 나 지금 집에서 나왔어. 뭐? 무슨 소리야?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디야 지금? 저는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말순이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그년이 진짜 내가 처음부터 눈이 이상하다 했잖아. 당장 우리 집으로 와. 방 비어 있어. 택시 보낼게. 거기 어디야? 말순이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10분 후 택시가 도착했어요. 저와 시우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우리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많이 젖으셨는데. 괜찮습니다. 신림동으로 가주세요. 창밖으로 빗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빗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을 살던 집에서 이렇게 쫓겨나듯 나오게 될 줄 몰랐다고. 내가 지은 집인데,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지은 집인데. 말순이 집에 도착하니 말순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시우를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야. 어서 들어와. 시우도 어서 오고. 말순이가 수건과 마른 옷을 가져다 줬습니다. 시우가 먼저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저도 따뜻한 물로 씻고 나니 그제야 정신이 좀 돌아왔습니다. 말순이가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여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일단 먹어. 속이 비면 안 돼. 저와 시우는 마주 앉아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참으려 했는데 안 됐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흐느꼈어요. 할머니, 울지 마요. 시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얼마나 따뜻하던지요.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순이가 제 등을 쓸어주며 말했어요. 울어. 실컷 울어. 15년 동안 얼마나 참았어. 저는 그날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15년 동안 며느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아들 사업 실패했을 때 8억 빚 갚아준 것. 손자 유학비 3억 대준 것. 명절마다 용돈 챙겨주고 아플 때 병원비 대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년이 내 목숨을 노렸다고.
말순이가 주먹으로 식탁을 쾅 쳤습니다. 그 거머리 같은 년, 네가 피땀 흘려번 돈 빨아먹고도 모자라서 이제 목숨까지 노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바보지. 15년을 속고 산 거야.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말순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자야, 내 잘못 아니야. 그년이 나쁜 거지. 자식 같은 마음으로 대했는데 어떻게 알았겠어. 그때 시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14살 아이가 제 엄마를 나쁜 사람이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저는 시우의 머리를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시우야, 엄마가 잘못한 건 맞아. 근데 그래도 내 엄마야. 너무 미워하지는 마라. 시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이 아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한편 그 시각 아파트에서는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정호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엄마가 증여 파기한 거 알아? 100억이야, 100억. 우리 다 끝났어. 정호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얘기하자. 진정? 지금 진정이 돼? 8억 빚은 어떻게 하고 시우 유학은 어떻게 할 건데? 미영이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들어 아내를 쳐다봤어요. 그건 그렇고 네가 시우한테 무슨 소리를 했길래 이 지경이 된 거야? 할머니 죽으면 건물 다 우리 거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미영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을 애가 곧이곧대로 할머니한테 일러 바친 거잖아. 농담? 그게 농담이야? 정우가 처음으로 아내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영이가 눈을 부라렸어요. 왜 나한테 화야? 당신 엄마가 우리 쫓아낸 건 생각 안 해? 당신은 뭐 했는데? 앉아서 구경만 했잖아. 내가 뭘 어쩌라고. 엄마가 그렇게 나오는데 당신이 제대로 엄마 잡았으면 이렇게 안 됐어. 맨날 나한테만 떠넘기지 말고 당신이 좀 해. 둘이 고성을 지르며 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호는 아내의 기세에 눌려버렸어요. 당장 8억 빚 독촉이 두려웠거든요. 어머니 도움 없이는 그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가볼게. 어떻게든 설득해 볼게. 미영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잘 구슬려. 당신 엄마니까 당신이 해야지. 나는 이제 못 봐.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말순이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말순이가 문을 열었더니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우입니다. 엄마 계시죠? 말순이가 눈을 흘겼습니다. 왜? 또 데리러 왔어? 어머니, 제발이요. 엄마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거실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정우를 보니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들어와. 정우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정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가자. 미영이가 반성하고 있어. 저는 콧웃음이 나왔습니다. 반성? 무슨 반성? 엄마, 미영이가 잘못한 건 맞아. 근데 15년 동안 정든 가족이잖아. 한 번만 봐줘.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우야, 내 마누라가 내 건강 보조제에 뭘 탔는지 알아? 정우 얼굴이 굳어졌어요. 뭘 탔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요즘 들어 왜 자꾸 어지럽고 기억이 가물가물한지 이제야 알겠어. 그년이 약에 뭔가를 넣었어. 정우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설마 미영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설마가 아니야.
어지럼증, 기억력 감퇴, 무기력증. 내가 겪은 증상이야. 요양원 보낸 다음에 건물 빼앗으려고 한 거지. 정우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미영이한테 확인해 볼게. 제발 조금만 기다려줘. 확인? 네 마누라가 순순히 인정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우야, 넌 네 마누라 말이라면 뭐든 믿잖아. 늘 그랬어. 그러니까 네 마누라가 내 목숨을 노려도 몰랐던 거야. 정우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가라. 오늘은 더 할 말 없다. 정우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멈췄어요. 엄마,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말순이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순자야, 민수한테 상담받아봐. 걔가 이런 쪽으로 잘 알아.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더는 속고 살기 싫어. 그날 저녁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신상을 좀 조사해봐도 될까요? 뭔가 이상합니다. 15년 동안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이럴 리가 없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 뒷조사를 하는 게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선은 넘어졌잖아요. 그년이 내 목숨을 노렸는데. 해라. 이제 더는 속고 살기 싫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결과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여기서 푹 쉬세요. 민수가 돌아간 후 저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시우가 먼저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방에 요를 깔고 누운 손자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저는 시우 옆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5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날. 그날도 미영이가 남편 건강보조제를 챙겨줬었어요. 남편도 그전 몇 달 동안 자꾸 피곤해하고 기억이 흐릿해졌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나이 때문인 줄 알았어요. 설마 그것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 생각만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여보, 당신도 그년한테 당한 거야? 대답 없는 물음이 어둠 속에 맴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와 시우는 말순이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시우는 근처 중학교로 전학수속을 밟았고 저는 매일 손자밥 챙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려 애쓰고 있었죠. 그날 오후 민수가 서류 봉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민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말순이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민수가 맞은편에 앉더니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어머니, 며느리 이미영. 결혼 전 이름은 김미영입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름을 바꿨어?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민수가 서류를 가리켰어요. 김미영, 보험 사기로 2번 집행유예 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말순이가 뭐? 라고 소리쳤어요. 보험 사기. 그년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보험 사기가 본인 시어머니, 그러니까 전 남편의 어머니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전 남편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며느리가 간병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보험금 3억을 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나도.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남편분 돌아가신 게 언제죠? 5년 전이야. 갑자기 심장마비로. 당시 건강보조제를 누가 관리했습니까?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미영이가 다 챙겼어. 말순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설마 그년이 내 남편도. 말도 안 돼. 아니야. 그건 아닐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 몇 달간 자꾸 피곤해하고 기억이 흐릿해졌던 것. 그게 지금 제가 겪었던 증상과 똑같았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황상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일이라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현재 건강보조제 성분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어머니 방에서 챙겨온 건강보조제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민수가 돌아간 후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하고 5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 새벽 4시에 같이 일어나 시장에 가고 밤늦게 같이 집에 돌아오고 그렇게 평생을 함께 했는데 여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정말로 미영이가 남편까지 해친 거라면 저는 평생 그년 밥 해주고 빨래 해주면서 남편 원수를 모시고 산 거잖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에서는 미영이가 정우에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변호사까지 고용했대. 뭔가 조사하고 있어. 정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조사? 뭘 조사해? 몰라.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미영이가 정우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도 대응해야 해. 어머니 치매 있다고 진단서 받아서 재산관리권부터 가져와야 해. 정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엄마한테 어떻게 그래? 미영이 눈이 매서워졌습니다. 심해? 어머니가 우리한테 한 게 심하지 않아? 100억 증여 파기해 놓고 하루아침에 쫓아내 놓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도 당신 빚 8억 어떻게 할 건데? 이자만 매달 1,000만 원이야. 당신 월급으로 감당돼? 정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빚 얘기가 나오니 할 말이 없었어요. 미영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잖아. 75이면 치매 초기 증상 있어도 이상하지 않아. 병원에서 진단서만 받으면 돼. 그러면 어머니 재산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 정우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네가 알아서 해. 미영이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말순이가 우편함에서 꺼내온 봉투를 저한테 건넸어요. 순자야, 법원에서 왔어.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 제목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피청구인 김순자에 대한 성년 의견 게시 심판 청구서. 청구인 이름에 박정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순이가 서류를 받아 읽더니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자식이 어미를 치매 환자 만들겠다는 거야. 이 천하의 못난 놈이. 저는 아들 이름이 적힌 부분을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박정우라고 찍혀 있었어요. 아들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미영이 시킨 거겠지.
정우는 그럴 애가 아니야.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무리 마누라가 시켰다 해도 자기 어미를 치매 환자로 만들겠다고 도장을 찍었잖아요. 말순이가 당장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전형적인 재산 탈취 수법입니다.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어머니, 종합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세요. 인지 기능 정상이라는 진단서 받아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대학병원에 갔어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를 돌며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이것저것 검사하느라 녹초가 됐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수가 결과지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인지 기능은 정상입니다. 75세 연령 기준으로 아주 양호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나왔습니다. 민수 표정이 굳어졌어요. 혈액 검사에서 수면유도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일반적인 건강보조제에는 들어가지 않는 성분이에요. 경미한 과다 복용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면 장기 복용 시 치매 유사 증상과 심장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머니 건강보조제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됐고요. 증거가 나온 겁니다. 미영이가 정말로 제 건강보조제에 뭔가를 넣었던 거예요. 이 검사 결과가 며느리 범행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15년입니다. 15년 동안 친딸처럼 아꼈던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했어요. 그날 저녁 시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시우가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시우를 바라봤습니다. 시우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뭘 말해야 했는데? 시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가 할머니 건강보조제에 뭔가 넣는 거 예전에도 봤어요. 근데 무서워서 말 못했어요. 엄마한테 들키면 혼날 것 같아서.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 봤어? 작년부터요. 엄마가 새벽에 몰래 부엌에서 뭔가 약통에 넣는 거 봤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건강에 좋은 거 넣나 보다 했어요. 나중에 엄마가 아빠한테 천천히 치매 만들면 된다고 하는 거 듣고 나서야 알았어요. 시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내가 진작 말했으면 할머니가 덜 아팠을 텐데. 저는 시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기 엄마가 할머니를 해치려 한다는 걸 알면서 혼자 끙끙 앓았을 거잖아요. 시우야, 내 잘못 아니야. 네가 할머니 살렸어. 네가 아니었으면 할머니 진짜 죽었을 수도 있어. 시우가 제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저는 손자 등을 쓰다듬으며 다짐했어요. 이제 더는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반드시 그년의 죗값을 받아내겠다고. 며칠 후 저는 민수와 함께 차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미영이 친정이 있는 소도시였어요. 민수가 조사한 바로는 미영이 친정어머니가 아직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힘드시면 제가 혼자 다녀올게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직접 봐야겠어. 그년이 어떤 집구석에서 굴러온 년인지. 차창 밖으로 시골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낡은 빌라 단지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슨 난간이 보였습니다. 민수가 주소를 확인하며 3층으로 올라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백발의 노인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박정우 어머니입니다. 사돈 어른과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노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오세요. 좁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집안은 깔끔했지만 가난한 티가 역력했어요. 오래된 가구, 낡은 벽지. 미영이가 왜 그렇게 돈에 미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사돈 어른,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저는 미영이 친정어머니 한순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영이가 제 건강보조제에 수면유도 성분을 넣었어요. 저를 천천히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고요. 순옥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 애가 또 그런 짓을 또라는 말에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또요? 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순옥이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사실 첫 번째 결혼 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이상하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근데 증거가 없어서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요? 순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영이 아버지가 도박으로 빚을 지고 도망갔어요. 그 후로 그 애가 변했어요. 돈에 미쳐버렸어요. 내가 아무리 말려도 안 들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순옥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죄송해요. 내가 딸을 잘못 키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영이 미웠지만 이 노인을 탓할 수는 없었어요. 자식 잘못 키운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렸을 테니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재판에서 진술서라도 써주실 수 있으신가요? 며느리의 과거 행적을 증언해 주시면 재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순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어요. 딸을 고발하는 진술서를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순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지만 잘못한 건 맞으니까요.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막아야죠. 민수가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어요. 순옥이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미영이 첫 번째 결혼에서 있었던 일, 시어머니 사망 후 의혹, 그리고 평소 돈에 대한 집착, 모든 걸 적었어요. 진술서를 받아들고 저는 순옥에게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원망하지 않을게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순옥이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 어른, 정말 죄송해요. 제발 건강하세요.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너무 몰랐다. 아들만 믿고 며느리 뒷조사도 안 하고 결혼시킨 내 잘못이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아신 거 다행입니다. 이제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아야지. 더 이상은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야.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말순이가 제게 말했어요. 순자야, 어제 내 건물 세입자들한테서 연락 왔어. 너 좀 만나고 싶대. 세입자들이? 무슨 일로? 나도 몰라. 직접 가봐.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미영이가 무슨 짓을 한 건 아닐까? 다음 날 오전 저는 오랜만에 건물을 찾아갔어요. 건물 앞에 서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바쳐 지은 건물이에요. 30년 전 허허벌판에 첫 삽을 뜨던 날이 생생했습니다. 1층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층 약국 김 사장, 2층 미용실 이 원장, 3층 학원 박 원장. 세입자 5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모님, 김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다들 일어나 저를 맞았어요.
사모님 건강하셨어요? 요즘 통 안 보이셔서 걱정했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모여 있어요? 김 사장이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요즘 며느리분이 자주 오셔서 건물 팔 거라고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라고? 건물을 팔아? 네. 며느리분이 오셔서 곧 건물 매매할 거니까 다른 데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세입자들 다 내보낼 거라고. 미영이가 제 뒤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내가 그런 적 없어요. 그년이 제 허락도 없이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녔구나. 세입자들 얼굴에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이 원장이 말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며느리분 말씀이 이상해서 사모님께 직접 확인하려고 모인 거예요. 저희가 사모님 아니면 누굴 믿겠어요. 김 사장이 거들었습니다. 사모님, 저희가 다 20년 넘게 사모님 믿고 여기서 장사했습니다. 코로나 때 월세 깎아주신 거 저희 안 잊었어요. 다른 건물주 같았으면 우리 다 쫓겨났을 거예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세입자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었구나. 박 원장이 말했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 있으시면 저희가 돕겠습니다. 저희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모님 편이에요. 이 원장이 제 손을 잡았어요. 사모님, 솔직히 저희도 소문 들었어요. 며느리분이랑 문제가 있으시다고. 근데 저희는 며느리분 말 안 믿어요. 사모님이 진짜 주인이시잖아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내 편이 있었구나. 피부치한테는 배신당했는데 남들이 이렇게 나를 믿어주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저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더 말이 안 나왔어요.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사모님, 걱정 마세요. 며느리분이 뭐라 해도 저희는 절대 협조 안 합니다. 사모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꿈쩍도 안 할 거예요. 저는 세입자들에게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 지금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세입자들이 분노했어요. 김 사장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사모님, 그런 년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증인이든 뭐든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이 이렇게 내 편이 되어주니 힘이 나요. 건물을 나서는데 시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시우도 함께 왔었거든요. 할머니, 아저씨, 아줌마들이 할머니 진짜 좋아하나 봐. 저는 시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세상에 할머니 편이 아직 있구나. 시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나도 할머니 편이야. 영원히. 저는 손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친정어머니도 진술서를 써줬고 세입자들도 내 편이 됐고 손자도 곁에 있고 이제 싸울 힘이 생겼습니다. 미영아, 네가 빨아먹은 건 내 재산이 아니라 내 인생이었어. 이제 그 값을 치르게 해줄게. 각오해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와 시우는 말순이 집에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우 도시락을 쌌습니다. 계란말이, 불고기, 시금치나물. 손자가 좋아하는 반찬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시우가 학교에 가면 저는 말순이와 동네 산책을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고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고 그렇게 평범한 하루하루가 흘러갔어요. 처음에 시우는 전학간 학교에서 적응을 못했습니다. 친구도 없고 수업도 어렵다며 힘들어했어요. 저는 매일 밤 시우 옆에 앉아 숙제를 봐줬습니다. 수학 문제 풀이도 같이 하고 영어 단어도 같이 외웠어요. 그러다 보니 시우가 점점 밝아졌습니다.
친구도 사귀고 성적도 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시죠? 시우 담임 박 선생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거든요. 네, 무슨 일이에요? 아, 걱정하실 일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시우가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집에서 잘 보살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 인사드리려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시우가 할머니 자랑을 많이 해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할머니 도시락이 제일 맛있다고,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우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들한테는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이에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칠 후 시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환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시우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성적표였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나 이번 중간고사 전교 10등 했어. 저는 믿기지 않아서 다시 봤어요. 정말로 전교 10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는 중위권이었는데, 시우야, 이게 정말이야? 응. 할머니가 매일 옆에서 공부 봐줬잖아. 그래서 성적 올랐어. 저는 시우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대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순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말순아, 시우가 전교 10등 했어. 말순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진짜? 야, 우리 시우 대단하다. 말순이가 시우를 번쩍 안아 올렸어요. 시우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아줌마 간지러워요. 말순이가 시우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야, 오늘 삼겹살 사야겠다. 우리 시우 축하 파티 해야지. 그날 저녁 우리 셋은 삼겹살 집에 갔습니다. 고기를 구우며 시우가 말했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 닮고 싶어. 저는 젓가락을 멈추고 시우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닮고 싶다고? 응. 할머니처럼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할머니한테 효도하고 싶어. 할머니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한테는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에요. 52년을 키운 아들은 어미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는데 14살 손자가 효도하고 싶다고 말하다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시우야, 고맙다. 할머니는 네가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그게 효도야. 말순이가 옆에서 코를 훌쩍였습니다. 야, 고기 타겠다. 울지 말고 먹어. 우리 셋은 웃으며 고기를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한 저녁이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남편 떠난 후로는 생일을 챙긴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시우가 할머니, 오늘 건물에 가야 해요라고 했습니다. 건물? 왜? 세입자 아저씨가 급하게 할 얘기 있대요. 같이 가요. 이상했지만 저는 시우 손에 이끌려 건물로 갔습니다. 1층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불이 확 켜졌어요. 사모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저는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세입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김 사장, 이 원장, 박 원장, 그리고 말순이와 민수까지. 테이블 위에 커다란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촛불 75개가 반짝반짝 빛났어요. 이게 뭐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 사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사모님,
생신 축하드려요. 저희가 조촐하게 준비했습니다. 이 원장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항상 건강하세요. 저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75년 인생에서 이런 생일은 처음이었어요. 남편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축하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연신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말순이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야, 울지 마. 오늘은 기쁜 날이잖아. 시우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직접 만든 카드였습니다. 색종이를 오려 붙이고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어요. 카드를 펼치니 시우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앞으로 100살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손자 시우 올림. 저는 카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시우야, 고맙다. 할머니도 사랑해. 시우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 작은 품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어요. 생일 파티가 끝난 후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저는 민수와 단둘이 남았어요. 민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건강보조제 최종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긴장됐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고용량 수면유도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일반 건강보조제의 10배가 넘는 양이에요. 장기 복용 시 치매 유사 증상, 기억력 감퇴, 심장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지만 막상 들으니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이 정도면 상해죄가 아니라 살인미수에 가깝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시겠습니까?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년이어도 고소라니. 내 손으로 며느리를 감옥에 보내는 거잖아요. 하지만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남편. 그 사람도 미영이한테 당한 게 아닐까? 민수야, 우리 영감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분 거는 5년이 지나 물적 증거가 없어 기소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정황 증거로 며느리의 상습성을 입증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해라. 고소해라. 확실하십니까?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영감도 그렇게 갔을 수 있어. 그것만이라도 밝혀줘라. 영감한테 미안해서라도.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바로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우에게 말했습니다. 시우야, 할머니가 내 엄마를 고소했어. 시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놀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담담했어요. 알아요. 할머니,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을 거야. 내 엄마가 재판받고 어쩌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 괜찮겠어? 시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편이에요. 엄마가 잘못한 건 맞으니까. 14살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안쓰러웠습니다. 자기 엄마를 고발하는 걸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거잖아요. 시우야, 미안하다. 네가 이런 일 겪게 해서. 시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가 미안해할 거 없어요. 엄마가 잘못한 거잖아요. 나도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알아요. 잘못한 사람은 벌 받아야 한다는 거. 저는 시우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의젓해질 줄 몰랐어요. 부모한테는 실망했지만 이 아이만큼은 바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시우야, 고맙다. 네가 있어서 할머니가 버틸 수 있어. 시우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같이 이겨내요. 할머니 옆에 내가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있으니까 이길 수 있어. 미영이, 이제 시작이다. 네가 빼앗으려 했던 모든 것 내가 되찾을 거야. 고소장을 접수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이 미영이를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영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그날 오후 말순이가 우편함에서 봉투 하나를 가져왔어요. 순자야, 또 법원에서 왔어.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또 무슨 일인가 싶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서류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상속 재산 분쟁 조정 신청서. 청구 내용을 읽어 내려갔어요. 피청구인 김순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상속분 선지급을 요구함. 고개를 들어 청구인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청구인 박정호.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말순이가 서류를 주워 읽더니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야 이게?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상속분을 달라고? 이 미친놈이. 저는 아들 이름이 적힌 부분을 다시 봤어요. 분명히 박정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도장까지 찍혀 있었어요. 미영이 시킨 거겠지. 정호는 그럴 애가 아니야.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무리 마누라가 시켰다 해도 이건 선을 넘은 거잖아요.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가 치매라는 전제로 재산 관리권을 뺏으려다 실패하니까 이번엔 다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 상속분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야? 법적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어머니가 재산을 탕진하거나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던 거구나. 맞습니다. 성년 의견 청구가 기각되니까 이번엔 민사소송으로 나온 겁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아들 이름과 도장을 한참 바라봤어요. 52년을 키운 자식입니다. 그 자식이 살아있는 어미한테 재산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1차 조정 기일이 열렸습니다. 저는 민수와 함께 법원으로 갔어요. 시우도 따라오겠다고 했지만 학교에 보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원고 측 좌석에 미영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 정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나를 상대로 재판하러 앉아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수가 제 팔을 잡아 부축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고 피고 측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정우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미영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당당하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증여파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결정은 무효입니다. 저희는 정당한 상속분을 미리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미영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뻔뻔한 얼굴이라니. 내 목숨을 노린 년이 법정에서 저렇게 떵떵거리고 있었어요. 피청구인 측 반박 의견 있으십니까?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민수가 일어나 반박했어요. 청구인 측 주장은 사실무근입니다. 피청구인 김순자 씨는 대학병원 검사 결과 인지기능이 정상으로 판명됐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 이미영 씨는 현재상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영이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방 표정을 바꿨습니다. 그건 시어머니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호야, 한마디라도 해라. 내 마누라가 저런 소리 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하지만 정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반박도 없었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 복도로 나왔습니다. 정호가 미영이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정호야. 정호가 멈춰 섰어요.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 눈에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정호야, 이게 진짜 네가 원해서 하는 거냐? 솔직히 말해봐. 정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니? 뭐가 어쩔 수 없어? 미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할 말 있으시면 법정에서 하세요. 미영이가 정호 팔을 잡아 끌었어요. 정호가 끌려가듯 걸어갔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52년을 키운 아들이에요. 새벽마다 분유 먹이고 밤마다 안아서 재우고 아프면 뜬 눈으로 간호했어요. 그런 아들이 어미를 버리고 마누라 손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민수가 얼른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며칠간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시우가 제 곁에 붙어 있었어요. 밥을 떠서 입에 가져다 대며 애원했습니다. 할머니, 밥 좀 드세요. 할머니 아프면 나 어떡해요. 말순이가 들어와 제 손을 잡았어요. 순자야, 정신 차려. 그년한테 지면 안 돼. 네가 쓰러지면 그년 좋은 일이야.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 숟갈 떴어요. 목으로 넘기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어머니,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 민수가 서류를 꺼냈어요. 며느리 측에서 어머니의 과거 병원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5년 전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기록이에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뭐? 남편분 사별 후 우울증 상담을 받으셨잖아요. 며느리 측에서 그걸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어 재산관리 능력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가서 상담을 몇 번 받았어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도 처방받았습니다. 3개월 정도 다니다가 나아져서 끊었어요. 그 기록이 이렇게 쓰일 줄 몰랐습니다. 이게 재판에 영향을 줘?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어머니의 판단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남편 잃고 힘들어서 받은 상담이 며느리한테 이렇게 발목 잡힐 줄 몰랐어요. 내가 남편 잃고 힘든 게 죄냐?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저한테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 며느리의 과거 보험 사기 기록, 친정어머니 진술서, 그리고 건강보조제 성분 분석 결과. 이 세 가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직 포기하면 안 돼. 이기면 되는 거야.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시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응? 왜 시우야? 시우가 제 앞에 앉았어요.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할머니, 나 엄마 아빠한테 비밀로 한 게 있어요. 저는 시우를 바라봤습니다. 비밀? 무슨 비밀? 시우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녹음 파일 목록이 보였습니다. 날짜가 적힌 파일이 수십 개 있었어요. 이게 뭐야? 시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년부터 엄마 아빠 대화를 몰래 녹음했어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녹음을 했다고?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쫓겨나고 나서 이거라도 있어야 할머니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모았어요.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데? 시우가 파일 하나를 재생했어요. 미영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 건강보조제에 넣는 거 아무도 모르게 해. 천천히 치매 만들어서 요양원 보내면 건물은 우리 거야.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미영이가 직접 한 말이었어요. 자기 입으로 범행을 인정한 거예요. 그 늙은이 얼마나 더 살겠어. 조금만 기다리면 돼. 정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엄마가 눈치채면 어떡해? 걱정 마. 천천히 하면 몰라. 치매 걸린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 돼.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우도 알고 있었어요. 마누라한테 속은 게 아니었어요. 둘이 공모해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던 겁니다. 시우야.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이거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비슷한 거 많아요. 할머니 재산 얘기, 건물 팔 얘기, 요양원 보낼 얘기 다 녹음해뒀어요. 저는 시우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시우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14살 아이가 1년 동안 이걸 혼자 감당했던 거예요. 무섭고 힘들었을 텐데 할머니 도우려고 묵묵히 모아왔던 겁니다. 할머니, 이거 쓸 수 있어요? 재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거면 이길 수 있어. 시우가 제 품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이길 수 있어요. 할머니 옆에 내가 있잖아요. 저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처음에 목숨을 구해줬고 이번에 재판을 이기게 해줄 거예요. 미영아, 정우야. 너희가 내 목숨을 노리는 동안 시우는 너희 죄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라.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시우가 가져온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민수가 파일을 듣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대박입니다. 재판에 쓸 수 있는 거야? 쓸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살인미수에 준하는 상의 고의 증거입니다. 며느리가 직접 범행을 인정한 거잖아요. 민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존 고소건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민사재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면 확실히 이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우 덕분이에요. 그 아이가 1년 동안 모은 증거가 결국 우리를 살린 거예요. 민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 재판 전에 정호 씨한테 이 녹음을 먼저 들려주면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정호한테? 왜? 정호 씨가 정말 며느리한테 속은 건지 아니면 공모한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약 속은 거라면 재판에서 어머니 편에 설 수도 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녹음을 들어보니 정호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쩌면 미영이한테 끌려다닌 것일 수도 있잖아요. 나약한 놈이니까. 그래, 한번 해봐. 일주일 후 민수가 정호를 따로 만났습니다. 민수가 나중에 말해준 바로는 이랬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아 정호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답니다. 갑자기 왜 만나자고 하셨어요? 민수가 대답 없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미영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 건강보조제에 넣는 거 아무도 모르게 해. 천천히 치매 만들어서 요양원 보내면 건물은 우리 거야. 정호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답니다. 그 늙은이 얼마나 더 살겠어. 조금만 기다리면 돼. 정호 목소리가 나왔어요. 근데 엄마가 눈치채면 어떡해? 녹음이 끝나자 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 미영이 목소리야? 감정 결과 조작 흔적 없습니다. 시우가 1년 동안 녹음한 겁니다. 정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민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정호 씨, 지금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계속 며느리 편에서 어머니와 싸우든가 아니면 재판에서 진실을 말하든가. 정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난 정말 몰랐어요. 미영이가 약에 뭘 넣는 건 몰랐어요. 그냥 엄마 재산 좀 미리 받으면 좋겠다.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요? 근데 이건 살인이잖아요. 정우가 눈물을 흘렸답니다. 내가 엄마를 죽이려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민수가 그 얘기를 전해줄 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진짜 몰랐던 건지 아니면 이제 와서 발뺌하는 건지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호 씨가 재판에서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범행을 인정하겠다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이제 와서 진심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재판에서 이기는 게 중요해. 2차 재판 기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민수와 함께 법정에 들어갔어요. 말순이와 시우도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미영이가 원고 측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호는 그 옆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민수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미영이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시어머니 건강보조제에 넣는 거 아무도 모르게 해. 천천히 치매 만들어서 요양원 보내면 건물은 우리 거야.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미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늙은이 얼마나 더 살겠어. 조금만 기다리면 돼. 녹음이 끝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미영이를 바라봤어요. 미영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조작된 겁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모함하려고 만든 거예요.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음성 감정 결과 보고서입니다. 조작 흔적 없음으로 판명됐습니다. 민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원고 측 이미영 씨의 친정어머니 한순옥 씨의 진술서입니다. 미영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라고? 민수가 진술서를 읽었습니다. 딸 이미영은 첫 번째 결혼에서도 시어머니 사망 후 보험금 3억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의혹이 있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웅성거렸어요. 미영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런 거짓말을.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원고 측 이에 대해 반박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미영이가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저 할 말이 있습니다. 미영이가 정우를 쳐다봤습니다. 정우 씨, 뭐 하는 거야? 앉아. 정우가 미영이를 무시하고 앞으로 걸어갔어요. 증인석으로 향했습니다. 정우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영이가 소리쳤지만 정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증인석에 선 정우가 입을 열었어요. 저도 며칠 전에야 알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에게 속았습니다. 아내가 어머니 건강보조제에 약을 넣은 건 정말 몰랐습니다. 정우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 재산을 미리 좀 받으면 좋겠다. 그 정도였습니다. 빚이 많아서 그게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정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께 용서받지 못해도 진실은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우가 다시 재판장을 향해 말했어요. 아내 이미영이 어머니를 해치려 한 건 사실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증언하겠습니다. 미영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정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미영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네가 나한테 이래? 내가 없었으면 너 진작에 빚쟁이한테 끌려갔어. 은혜도 모르는 놈이. 재판장이 의사봉을 쳤습니다. 정숙하세요. 미영이가 정우에게 달려들려 했어요. 법원 경위가 제지했습니다. 미영이가 버둥거리며 소리쳤어요. 박정우, 너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놔둬.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5년간 효부 행세하던 며느리의 진짜 얼굴이었어요. 저렇게 흉측한 얼굴을 하고 있었구나.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기각합니다. 피청구인 김순자 씨는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있으며 원고 측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재판장이 덧붙였습니다. 또한 본 재판부는 이미영 씨에 대한 상해 혐의 형사재판 회부를 권고합니다. 그리고 5년 전 김순자 씨 남편 사망건도 수면유도 성분과의 연관성에 대해 재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미영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15년이야. 15년간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이게 내 진짜 모습이었구나. 2달 후 이미영의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어요. 미영이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검찰이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이미영은 계획적으로 피해자 김순자에게 수면유도 성분이 포함된 물질을 장기간 투여하여 건강을 해치고 재산을 탈취하려 했습니다. 검찰이 서류를 넘겼어요. 또한 피고인은 과거 유사범행 전력이 있어 상습성이 인정됩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도 시어머니 사망 후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이 미영이를 바라봤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미영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이미영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미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경위들이 미영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갑찬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미영이가 끌려나가며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15년간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네가 빨아먹은 건 내 재산이 아니라 내 인생이었어. 미영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전현이 내 남편까지 해쳤을 수도 있으니까. 미영이가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수갑찬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15년간 효부 행세하던 며느리의 최후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시우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저를 와락 안았어요. 할머니, 우리 이겼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저는 손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기쁜 눈물인지 서러운 눈물인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래, 끝났다. 이제 진짜 끝났어. 말순이와 민수도 다가왔어요. 말순이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순자야, 수고했어. 이제 편하게 살자.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그년 잡았어요. 당신 원수 갚았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맞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새로운 시작이야. 재판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말순이 집에서 시우와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말순이가 문을 열었더니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예전에 그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계시죠? 뵙고 싶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갔어요. 정우가 저를 보더니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절을 했어요. 어머니, 정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낳지 말았어야 했어요. 이런 못난 자식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셨습니다. 정우가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마누라 말만 듣고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저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한참을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52년을 키운 자식이에요. 미운 정 고운 정 다 든 놈이에요. 일어나라. 정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네가 내 재산을 노린 것도, 마누라 편을 든 것도, 어미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한 것도 다 잊지 못해. 정우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그래도 네가 내 자식이야. 정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어머니, 다시는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마라. 내 힘으로 살아봐라. 그러면 언젠가는 진짜로 용서할 날이 올지도 모르지. 정우가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빚 다 갚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게 해라. 정우는 미영과 협의 이혼을 마쳤습니다. 감옥에 있는 미영이 이혼에 동의했다고 했어요. 정우는 그동안 벌려놓은 빚을 갚기 위해 중소기업 영업사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았지만 정우는 악착같이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녔답니다. 민수가 가끔 소식을 전해줬어요. 정우 씨가 요즘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시우를 만나러 왔어요. 시우가 아버지를 보더니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가갔어요. 아빠. 정우가 시우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시우야, 아빠가 미안하다. 시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아빠 많이 미워했어.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아빠가 너무 싫었어.
정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시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잘못 인정하고 달라지려고 하니까 조금은 용서할게. 정우가 시우를 끌어안았어요. 미안하다 시우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는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게. 시우가 아버지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빠 힘내. 나도 할머니도 응원할게.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훔쳤어요. 그래, 이게 맞는 거야. 가족은 결국 가족이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건물을 찾아갔어요. 1층에 빈 상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옷가게가 있던 자리였는데 주인이 나간 후로 비어 있었어요. 저는 그 상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시우가 대학 가면 용돈벌이도 해야 할 텐데, 나중에 물려줄 것도 있어야 할 텐데, 그때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여기에 카페를 열면 어떨까? 며칠 후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세입자들이 구경 왔어요. 김 사장이 물었습니다. 사모님, 뭐 하시려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 손자한테 나중에 물려줄 카페 하나 만들려고. 이름은 시우 카페야. 세입자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손자 사랑이 대단하시네요. 우리도 단골할게요. 2달 후 카페 개업일이었습니다. 작은 카페였지만 예쁘게 꾸몄어요. 하얀 벽에 나무 테이블, 화분 몇 개.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개업식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말순이, 민수 세입자들, 그리고 정우와 시우까지. 시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상기돼 있었어요. 할머니, 나 진짜 열심히 할게. 이 카페 대박 나게 만들게. 저는 시우 머리를 쓸어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시우가 잘할 거야.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작은 카페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카페 한쪽 벽에 사진 2장을 걸었어요. 하나는 30년 전 남편과 함께 시장 좌판에서 찍은 사진. 젊은 시절 우리 부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최근 시우와 함께 찍은 사진. 저와 시우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손자 잘 크고 있어요. 카페도 열었어요. 걱정 말아요.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말순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말순이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어요. 야, 순자야. 우리 이제 뭐하고 살까? 손자 카페도 잘 됐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이제 뭘 하면 좋을까? 우리도 뭐 재밌는 거 하자. 그냥 놀기만 하면 치매 온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말순아, 우리 같은 사람 많잖아. 자식한테 상처받은 어르신들. 응, 많지. 왜? 그런 사람들 모아서 뭐 해보면 어떨까?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말순이 눈이 반짝였어요. 야, 그거 좋다. 우리가 겪은 일 나누면 힘이 될 수도 있겠다. 반년 후 저와 말순이는 건물 3층에 새로운 공간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순잔의 쉼터. 외로운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 나누고 밥도 함께 먹는 공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서너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사람이 늘었어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어르신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식한테 버림받은 할머니, 며느리한테 쫓겨난 할아버지, 요양원에서 탈출한 어르신, 다들 사연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이야기도 했어요. 며느리한테 목숨을 위협받았던 것, 손자 덕에 살아났던 것, 재판에서 이겼던 것.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순자 씨 대단해요.
나는 그렇게 못했어요. 나도 용기를 내볼게요. 저는 그분들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새 출발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느 날 오후 1층 시우 카페에 앉았습니다. 시우가 직접 내려준 커피를 마셨어요. 따뜻하고 고소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어요.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75년 인생이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시작해서 건물주가 됐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버텼고, 며느리한테 배신당하고 목숨까지 위협받았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요. 할머니, 시우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75년 살면서 이렇게 평화로운 날이 또 있었나 생각하고 있었어. 시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더 평화로운 날이 많을 거예요. 내가 옆에 있잖아요. 저는 손자 얼굴을 바라봤어요.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이였습니다. 할머니를 살린 아이. 할머니에게 새 삶을 준 아이. 시우야, 고맙다. 네가 있어서 할머니가 여기까지 왔어. 시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100살까지 이렇게 살자. 나랑 약속해. 저는 손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약속할게. 햇살이 우리 위로 쏟아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에게 배신당해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햇살을 맞았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행복하게 살게요. 그쪽에서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이야기 어떠셨나요? 봄꽃이 피기 전 가장 추운 겨울이 있듯이 할머니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자라는 한 송이 꽃이 그 겨울을 녹여주었어요.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었는데요. 100억 건물을 10분 만에 징역 파기했다. 며느리가 보험 사기 전가 이범이었다. 이런 내용 들으시면서 이게 실화야? 너무 드라마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실제로 가족에 의한 재산 탈취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대상 경제적 학대 중 60% 이상이 가족에 의해 발생한다고 해요. 건강보조제나 약에 유해 성분을 넣어 치매를 유도하는 수법도 실제 적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적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재산 관련 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리하세요. 둘째,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혼자 참지 말고 병원부터 가세요. 셋째, 피는 못 속인다는 말 맹신하지 마세요. 진심은 행동으로 보입니다. 넷째, 나이가 들어도 새 출발은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지금 가족에게 상처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순자 할머니처럼 내 편을 찾아보세요. 반드시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봄도 반드시 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순자 할머니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자의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